퀀텀 립 그룹의 70층 메인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상석에 앉은 남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준 회장. 그의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다크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3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냉철함과 무게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퀀텀 리프는 창사 이래 가장 교묘한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에 직면해 있었다. 정체불명의 해외 펀드가 유령 회사를 내세워 지분을 야금야금 매입했고 이제 그들의 검은 속내가 드러난 참이었다. 재무팀의 보고는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회의실 끝까지 명확하게 울렸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10%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군. 김 이사, 당신의 예측 모델은 3개월 전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거의 반성이 아니라 미래의 전략이다. 김 이사는 창백해진 얼굴로 마른 침을 삼켰다. 태준의 검은 눈동자는 감정 없이 그를 응시했다. 저 눈은 상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숫자에 관해서는 신의 영역에 닿아 있다는 평을 들었다. 그리고 그 신은 자비롭지 않았다. 태준의 시선이 다음 목표물인 법무팀장에게로 옮겨갔다. 반겨 전략이랍시고 내놓은 것이 고작 언론 플레이와 우호 지분 확보놈들이 노리는 건 회사의 가치가 아니야. 우리의 핵심 기술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다. 그걸 모른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임원들의 무능을 후벼 팠다. 아무도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5년 전 선대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후 피비린내 나는 경영권 다툼 속에서 퀀텀 리프를 쟁취했다. 그는 무자비했고 정확했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퀀텀 리프는 단순한 대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술 제국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그 완벽한 통제력 뒤에 거대한 공허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아는 이는 없었다. 5년 전 경영권을 잡기 직전 그는 병원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진단을 받았다. 불임. 선천적인 문제로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정이었다. 강씨 가문의 직계 혈통은 그에게서 끝이었다. 그래서 그는 퀀텀 리프를 자신의 유일한 자식이자 유산으로 삼았다. 그는 기계처럼 일했고 감정을 배제했으며 오직 정상을 향한 집념만으로 스스로를 불태웠다. 후계자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가 이룬 제국 그 자체가 그의 유산이 될 터였다. 이 적대적 인수 시도는 그의 유산을 더럽히려는 불경한 시도였다. 태준이 막 최종 지시를 내리려던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나 노크 소리도 없이 거칠게 열렸다. 이 정도 보안 수준의 건물에서 회장이 주재하는 긴급 이사회 중에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경악 속에 문으로 향했다. 태준의 미간이 차갑게 좁혀졌다. 그곳에는 보안 요원들의 당황스러운 재질을 뿌리치며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정장 대신 수수한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결연함과 함께 긴 여정의 피로가 묻어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 눈빛을 알아보았다. 5년 만이었다. 한서진. 태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의 완벽한 가면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다. 한서진. 5년 전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통제 불가능했던 변수. 그녀는 태준이 막 회장이 되려 할 때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여자였다. 이사들이 술렁거렸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감히 이곳을 어떻게?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곧 서진의 뒤에 숨어있는 작은 형체들로 옮겨갔다. 그녀의 다리 뒤에 3명의 아이가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회의실 안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 지금 태준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무슨 짓이지? 그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살기 어린 시선을 보냈다. 보안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막무가내로. 한서진은 보안팀장을 밀치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녀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아닌 오직 단호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얘기 좀 해야겠어, 강태준 씨. 아주 급하고 중요한 얘기야. 당신의 이 화려한 성이 무너지기 전에 내 성이 무너져. 태준이 차갑게 비웃었다.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지? 5년 만에 나타나서 이 난장판을 만든 이유가 고작 그런 협박인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대한 그림자가 테이블을 덮었고 그의 압도적인 위압감이 방 안을 짓눌렀다. 이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부드럽게 뒤에 숨어있던 아이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다. 세 아이는 긴장한 듯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세 아이는 모두 5살 정도로 보였고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상석에 세워있는 강태준 회장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듯했다. 날카로운 눈매,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까지. 강태준의 축소판 3명이 서 있었다. 태준의 호흡이 멎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불가능했다. 5년 전 그의 진단은 확고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이거나 혹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의 이성이 격렬하게 경고음을 울렸지만 심장이 통제 불가능하게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가장 앞에 서 있던 아이가, 가장 당돌해 보이는 눈빛을 가진 아이가 태준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아이는 거대한 회의실의 위압감에도 차가운 강태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는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더니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방 안의 모든 침묵을 깨뜨렸다. 아빠, 그 한마디. 그것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5년간 쌓아 올린 완벽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였다. 아빠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닿는 순간 옆에 있던 두 아이도 수줍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를 따라 불렀다. 아빠, 아빠 맞아요.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시선은 세 아이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방금 전까지 적대적 인수합병을 논하던 냉혈한 경영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거대한 혼돈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5년 전 불임 판정을 받은 재벌. 그리고 5년 후 자신을 아빠라 부르는 3명의 천재 아이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퀀텀 리프의 주가를 위협하는 붉은색 그래프가 깜박이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세계에서 그 모든 것은 의미를 잃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가 이 작은 아이들의 한마디에 의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 가까스로 통제력을 되찾았다. 그의 눈이 회의실을 둘러싼 이사들을 차갑게 훑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불신 그리고 노골적인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 혼란을 이대로 노출시킬 수는 없었다. 이사들 중에는 분명 적이 섞여 있으리라.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태준이 방금 전의 충격을 애써 억누르며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적대적 인수 방어 안건은 기존에 내가 지시한 B플랜대로 진행한다. 강영석 부회장. 그가 자신의 숙부인 강영석을 바라보았다. 뒷정리는 맡기지. 강영석 부회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태준아. 하지만
이 손님들은 그의 시선이 한서진과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음흉한 무언가가 스쳤다. 태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내 개인적인 일이다. 태주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는 한서진의 팔목을 붙잡았다. 차가운 분노와 알 수 없는 동요가 그의 소나기에 힘을 싣게 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인 최 실장에게 턱짓을 했다. 길을 확보해. 펜트하우스로 바로 간다. 아무도 따라붙지 못하게 해. 최 실장은 노련한 사람이었다. 그는 회장의 표정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균열을 읽었지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즉시 보안팀을 동원해 전용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을 확보했다. 태주는 아이들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거의 끌다시피 서진을 이끌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전용 엘리베이터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태주는 서진을 놓아주었지만 그녀와의 거리는 두지 않았다. 좁은 공간 안에 5사람의 긴장된 호흡 소리만 울렸다. 아이들은 거대한 남자의 분노를 직감했는지 서진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태주는 애써 아이들을 외면했다. 저 얼굴들, 자신을 꼭 닮은 저 얼굴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자 광활하지만 차가운 공간이 그들을 맞이했다. 태준의 개인 공간은 그의 성격처럼 미니멀하고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값비싼 예술품들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다. 아이들의 등장은 이 무균실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과 같았다. 태준은 재킷을 벗어던지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5년간 묻어두었던 여자와 마주 섰다.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역겨운 사기극이지. 돈이 목적인가? 아니면 퀀텀 리프를 흔들려는 놈들이 보낸 스파이라도 되는 건가? 서진은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사기극이었다면 당신의 저 철옹성 같은 회의실까지 뚫고 들어오지도 못했어. 당신이 가장 잘 알 텐데 여긴 당신의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오는 곳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그럼 저 아이들은 뭐지? 태준이 아이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가 5년 전 바로 당신이 사라지기 직전에 병원에서 무슨 진단을 받았는지 잊었나? 아니, 당신은 몰랐겠지. 당신은 내게서 도망쳤으니까. 그는 통제력을 잃고 소리쳤다. 나는 불임이야.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의 절규는 텅 빈 거실을 울렸다. 불임. 그 두 글자는 5년간 그를 올가맨 족쇄이자 그가 회사를 유일한 유산으로 삼게 만든 이유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3명의 아이가 나타나 자신을 아빠라 부른다. 이것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농담이었다.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동정이었을까 아니면 연민이었을까? 알아. 당신이 그 진단을 받을 거라는 걸. 그래서 내가 떠난 거야. 충격적인 말이었다. 태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당신이 병원에서 최종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로 한 날, 그 일주일 전에 내 임신 사실을 알았어.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말하러 가던 길이었어. 하지만 병원에서 당신의 숙부 강영석 부회장을 봤어. 그가 당신의 담당 의사와 은밀하게 만나는 걸.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강영석,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 음흉한 미소. 계속해.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 강태준은 절대 후계자를 가져선 안 된다. 결과는 확실하게 돌이킬 수 없도록 조작해. 그런 말들이었어. 서진의 얼굴이 공포로 창백해졌다. 나는 직감했어. 그들이 당신의 진단 결과를 조작하리라는 걸. 그리고 만약 내가 임신한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나와 아이들은 절대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걸. 그녀는 그 길로 도망쳤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오직 뱃속의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이 유능한 유전공학 연구원이었던 과거를 숨기고 시골의 작은 연구소에서 숨어 지내며 아이들을 낳고 길렀다. 태준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했다. 하지만 그는 강태준이었다. 감정에 휘둘려 판단을 그르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서진의 이야기는 너무나 극적이었고 타이밍은 너무나 절묘했다. 하필이면 적대적 인수로 회사가 가장 혼란스러운 지금 나타났다는 것이 우연일까? 당신의 소설은 잘 들었어. 태준이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지? 강 부회장이 내 진단을 조작했다는 증거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지? 서진은 그의 불신에 상처받은 듯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증거라면 일단 이것부터 봐. 당신 회사가 지금 얼마나 좀먹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 당신의 눈이 증명하고 있잖아. 태준은 USB를 집어들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이성과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결단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최 실장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조회 실장, 지금 당장 내 펜트하우스로 올라오게. 보안팀 대기시키고. 하지만 자네 혼자만 들어와. 몇 분 후 최 실장이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거실에 있는 서진과 아이들을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지만 태준은 설명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재호, 아이들의 DNA 샘플이 필요해. 태준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머리카락이든 뭐든 상관없어. 한서진 몰래 최대한 자연스럽게 확보해. 최 실장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그건... 그리고 국내 최고의 유전자 연구소 3곳, 그리고 스위스와 미국의 연구소에 각각 샘플을 보내. 교차 검증해. 내가 원하는 건 99.99%가 아니야. 100%의 진실이다. 태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결과는 24시간 안에 나와야 해. 이 일은 자네와 나 단 둘만 알아야 하네. 만약 한마디라도 새어나간다면 자네는 이 업계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최 실장은 태준의 진심을 알아챘다. 이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회장의 세계가 뒤집히고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가 긴장한 아이들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그는 아이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작은 장난감을 꺼내는 척하며 한 아이의 머리카락 몇 올을 재빨리 확보했다. 그날 밤은 태준에게 지옥처럼 길었다. 그는 서진과 아이들을 가장 안전한 게스트룸에 머물게 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금세 잠이 들었다. 태준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문틈으로 몰래 지켜보았다. 고요한 숨소리, 자신과 똑같은 잠버릇,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 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그는 서재로 돌아와 서진이 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그 안에는 퀀텀 리프의 내부 자금 흐름을 분석한 방대한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종착지는 모두 강영석 부회장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들을 향하고 있었다. 서진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늦은 밤 강영석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양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누군가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아이들이 셋이라고, 그것도 일란성 새 쌍둥이.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예, 부회장님. 그리고 회장님의 어린 시절과 정말 무서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영석이 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불가능해. 그놈은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는 5년 전 매수했던 의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완벽한 조작이었다. 그렇다면 한서진 그 여자가 감히 자신을 속인 것인가?
5년 전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당장 그 여자와 아이들을 찾아. 지금 어디에 있지? 그가 으르렁거렸다. 태준이 놈의 펜트하우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빌어먹을 그곳은 요새야. 하지만 상관없어. 놈이 진실을 알기 전에 처리해야 해. 5년간 준비한 계획을 저 애송이들 때문에 망칠 수는 없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뿌리를 뽑아버려. 어둠 속에서 강영석의 눈이 탐욕과 살해로 번뜩였다. 강태준이 DNA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진짜 위협은 이미 아이들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지옥 같던 24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은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의 펜트하우스 서재는 거대한 전쟁 지휘본부처럼 변해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웠고 그 위에는 한서진이 넘긴 USB 속 데이터와 퀀텀 리프의 내부 서버 자료가 복잡하게 교차하며 분석되고 있었다. 밤사이 태준은 서진이 제공한 단서들을 퀀텀 리프의 보안 시스템을 통해 검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진의 말은 사실이었다. 강영석 부회장의 지휘 아래 천문학적인 자금이 수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규모는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정도였다. 이것만으로도 강영석을 끌어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 5년 전의 진단. 만약 강영석이 이 정도의 탐욕과 배짱을 가졌다면 그가 후계 구도를 조작하기 위해 의사 하나쯤 매수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태준은 자신의 불임이 거짓일 수 있다는 가능성, 아니 거의 확신에 가까운 예감에 휩싸였다. 그의 심장은 차갑게 뛰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5년간 철저히 기만당한 것이었다. 자신의 유일한 약점을 가장 교활한 방식으로 공격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조차 모른 채 5년을 보냈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바로 그때 암호화된 내부 회선으로 최 실장의 전화가 걸려왔다. 태준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말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낮고 거칠었다. 수화기 너머의 최 실장은 숨이 가쁜 듯했다. 그는 지금 태준의 개인 서버실 퀀텀 리프 빌딩 지하 10층의 보안구역에 있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5곳 모두 스위스 제네바 연구소의 결과가 방금 막 도착했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결과를 전송하지 마. 내가 지금 내려가지. 태준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하 서버실은 수만 개의 서버가 내뿜는 서늘한 공기와 낮은 소음으로 가득했다. 최 실장은 태준을 보자마자 굳은 얼굴로 두꺼운 서류 봉투 5개를 내밀었다. 각각 다른 연구소의 로고가 박혀 있었다. 태준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자네가 읽어. 최 실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첫 번째 국내 최고라는 서울대 유전학 연구소의 보고서를 펼쳤다. 부건, 확률,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태준의 살기 어린 시선이 그를 꿰뚫었다. 99.9997%입니다. 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다음, 최 실장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 보고서를 펼쳤다. 부건 확률 99.8%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겠다. 다음, 프랑스 파스토에르 연구소 99.6%. 다음, 영국 케임브리지 99.6%. 마지막 스위스 제네바에서 온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였다. 최 실장은 그것을 거의 속삭이듯 읽었다. 부건 확률 99.99999%. 세 아이 모두 회장님의 친자일 확률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서버의 소음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폭풍이 휘몰아쳤다. 90.9999999%.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5년 만에 되찾은 그의 삶이었다. 환희가 가장 먼저 밀려왔다. 그에게도 핏줄이 있었다. 그의 유산이 있었다. 하지만 그 환희는 곧바로 타는 듯 단 분노로 바뀌었다. 5년간의 기만, 5년간의 고독, 강영석.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가 갈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혼란이 밀려왔다. 그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기계처럼 살아왔다. 이제 와서 어떻게, 회장님.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태준이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냉철한 경영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뜨거움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 보고서들 전부 파기해. 원본 데이터까지 전부. 이 사실은 자네 무덤까지 가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의 보안 등급을 최상위로 격상시켜. 내가 별도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강 부회장이라도 70층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 태준은 뒤돌아 서버실을 나섰다. 그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향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띠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막 잠에서 깬 듯 했다. 한서진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를 지나쳐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어젯밤과는 달랐다. 그는 이제 저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태준은 무릎을 굽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려 애썼다. 어색했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몸을 낮춰본 적이 없었다. 그때 어제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던 당돌한 아이 강하늘이 그에게 다가왔다. 하늘이는 태준의 뒤편 벽에 걸린 거대한 미디어 월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퀀텀 리프의 주가와 연동된 복잡한 알고리즘 차트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다. 저기 3번 알고리즘에 논리 오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수정하지 않으면 5분 뒤에 0.8% 손실이 발생해요.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저 차트는 최고 수준의 퀀트 분석가들이 설계한 것이었다. 5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무슨 소리지?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저기요. 하늘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화면의 특정 코드를 가리켰다. 저 변수값이 잘못 입력됐어요. 시장 변동성이 예측 범위를 벗어났는데 알고리즘이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태준은 즉시 서재의 단말기로 달려가 코드를 확인했다. 아이의 말이 정확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즉시 코드를 수정했다. 0.8%의 손실. 수백억이 걸린 문제였다. 그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다른 아이 강바다가 입을 열었다. 아이는 거실 한쪽에 걸린 수십억을 호가하는 장. 미셸 바스키아의 그림을 보고 있었다. 아이는 갑자기 완벽한 프랑스어 발음으로 말했다. 저 그림은 감정의 폭발을 잘 표현했지만 붓터치가 너무 거칠어서 균형감이 깨져요. 차라리 칸딘스키가 더 안정적일 텐데. 아이는 태준을 돌아보더니 이번에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그리고 여기 종이는 그림 그리기에 너무 질이 나빠요. 유성 파스텔 용지가 필요한데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자신보다 저 아이의 발음이 더 완벽했다. 그때 가장 조용했던 마지막 아이 강별이 그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태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태준은 흠칫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아이의 작은 온기에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별이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아빠 화났지만 슬퍼요. 아이가 속삭였다. 그리고 할아버지 강영석 미워요. 그 사람이 아빠를 아프게 했어요. 태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하늘이는 논리의 천재, 바다는 언어와 예술의 천재, 그리고 별이는 감정과 직관의 천재였다. 이 아이들은 평범하지 않았다. 유전학자인 한서진과 한때 자신도 신동이라 불렸던 강태준의 유전자가 결합된 경이로운 존재들이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분노나 불신은 없었다. 오직 절박한 긴급함만이 남았다. 아이들은 천재로군. 그가 낮게 말했다. 이제 진짜 이유를 말해. USB는 시작에 불과했어. 당신이 5년 만에 이 위험한 곳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 말이야. 한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지난 5년간의 공포와 긴장을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다. 강영석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게 아니야,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망가뜨리고 있어. 당신의 핵심 기술, 그 데이터를 당신의 적들에게, 지금 당신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그놈들에게 팔아넘기고 있었어. 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프로메테우스는 퀀텀 리프의 미래이자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야. 서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내가 돌아온 걸 알아. 아이들의 존재도 그가 알게 될 거야. 그는 당신이 후계자가 없는 걸 원했던 게 아니었어. 그는 처음부터 모든 걸 원했어. 그녀가 숨을 삼켰다. 태준 씨, 당신 아버지, 5년 전 당신 아버님의 사고, 난 그게 사고였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강영석은 당신도 죽일 계획이야. 우리가 다음 차례라고. 서진의 절규가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DNA 결과는 전쟁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거실의 최첨단 태블릿을 벌써 해킹하려 시도하고 있는 저 작은 천재들을. 그의 유산은 더 이상 강철과 유리로 된 빌딩이 아니었다. 그의 유산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이라도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차갑게 변한 얼굴로 최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초의 실장, 지금 즉시 플랜 아크를 가동해. 서진 씨와 아이들을 그곳으로 옮긴다. 최고 등급 보안으로.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지옥의 악마를 부르듯 명령했다. 그리고 5년 전 나에게 불임진단을 내렸던 의사, 그놈을 찾아내. 지옥에 숨어 있더라도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와. 플랜 아크. 이 가동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이미 적의 감시망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한서진과 세 아이들을 지하 주차장의 비밀 통로를 통해 방탄 처리된 검은색 밴으로 이동시켰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한밤중에 이동해 어리둥절했지만 한서진의 단호한 표정과 강태준의 살기, 어린 침묵에 눌려 아무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아크라 불리는 별장이었다. 이곳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었다. 강태준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수년간 공들여 구축한 최첨단 요새였다. 외관은 자연 친화적인 모던 건축물이었지만 모든 벽은 특수 합금으로 보강되었고 유리는 전차의 장갑을 뚫는 총탄도 막아낼 수 있었다. 별장 내부는 지상 2층 지하 3층 구조로 지하에는 독립된 발전시설과 통신망 그리고 퀀텀 리프의 메인 서버와 연결된 제2의 지휘 통제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이곳을 설계할 때 언젠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과 싸우게 될 날을 어렴풋이 예감했었다. 그 예감이 지금 현실이 되었다. 아이들은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인공호수를 보며 잠시 긴장을 풀었지만
집 안 곳곳에 배치된 정장 차림이지만 군인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경호원들의 모습에 다시 주눅이 들었다. 태주는 한서진과 아이들을 가장 안전한 지하 2층의 생활 공간에 배정했다. 그리고 자신은 지하 3층의 지휘 통제실로 직행했다. 몇 시간 후 서진이 통제실로 내려왔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는 그곳에서 태주는 이미 퀀텀 리프의 내부 보안망을 장악하고 강영석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있었다. 서진은 그가 일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그는 마치 복잡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 같았다. 냉혹하지만 완벽했다. 아이들은 태준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방금 잠들었어요. 여긴 안전한 곳인가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북한의 특수부대가 쳐들어와도 일주일은 버틸 수 있는 곳이야. 태준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가져온 자료, 내가 가진 내부 자료와 대조했어. 70%는 일치하더군. 서진은 그의 옆자리로 다가왔다. 나머지 30%는 내가 접근할 수 없었던 최상위 보안 등급의 자료겠죠. 프로메테우스, 핵심 코드와 관련된 것들. 태준은 그녀의 통찰력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메인 화면에 강영석의 해외 계좌 내역을 띄웠다. 이 정도 규모의 횡령은 5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신 직후부터 시작됐어. 태준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렸다. 당신 말이 맞았어.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를 제거하고 나를 불임으로 만들어 후계 구도에서 밀어낸 뒤 회사를 통째로 삼킬 계획이었지. 이제 어쩔 거죠? 서진이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의 연약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새아이를 지켜낸 강인한 어머니이자 거대한 적과 맞설 준비가 된 전사였다. 태준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단순한 과거의 여자가 아닌 이 전쟁의 유일한 파트너로 인정했다. 우선순위는 두 가지다. 태준이 선언했다. 첫째, 아이들의 완벽한 보호. 둘째, 강경석의 제거.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거가 될 5년 전 그 의사를 찾는 것.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강경석이 접촉하는 해외 펀드, 그들의 정체를 밝혀야 해. 당신의 해킹 실력 아직 녹슬지 않았겠지.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 넘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것은 연인이나 가족의 그것이 아닌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맹의 결속이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을 짰다. 태준은 자신이 5년간 얼마나 외롭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지적 수준을 따라잡으며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처음으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직면했다. 그는 밤새 일하고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지휘 통제실로 강하늘이 혼자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5살 아이는 어른용 보안 카드를 해킹했는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빠. 하늘이가 태준의 복잡한 멀티스크린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 요새의 방화벽 너무 구식이에요. 7번 서브루틴에 제기 루프가 걸려 있어서 효율이 30%나 떨어져요. 게다가 외부 침입 시 경보 시스템에 0.5초의 딜레이가 생길 수 있어요. 수정해야 해요. 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즉시 코드를 확인했다. 아이의 말이 정확했다. 그는 경악을 감추고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지? 그냥 보였어요. 숫자들이 잘못 배열되어 있었거든요. 하늘이는 태블릿 하나를 집어들더니 고사리 손으로 순식간에 코드를 제작성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기가 막혔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자부심이 솟아올랐다. 그는 아이의 옆에 앉아 함께 코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었다. 두 명의 천재 전략가가 시스템의 결함을 두고 토론하는 모습이었다.
태준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두뇌와 동등한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존재를 만났다. 점심 무렵 그는 강바다를 찾았다. 바다는 새하얀 방 안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 무균실 같은 완벽함이 아이의 감성을 억누르고 있었다. 태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이 없었다. 울지 마. 여긴 안전해.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하지만 바다는 더 서럽게 울었다. 아이는 태준을 올려다보며 유창한 러시아어로 외쳤다. 안전한 거랑 집 같은 거랑은 달라요. 여긴 색깔이 없어 아무 냄새도 안 나. 난 엄마 스튜디오에 물감 냄새가 좋은데. 태준은 순간 당황했다. 그 역시 러시아어에 능통했지만 5살 아이가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것에 놀랐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즉시 최 실장에게 연락했다. 최 실장, 지하 2층 생활 공간의 모든 벽을 최고급 인터랙티브 아트 스크린으로 교체해. 2시간 내로. 그리고 세계 모든 박물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아이가 원하는 그림을 뭐든지 띄울 수 있도록. 당장. 그는 바다를 보며 서툰 말투로 말했다. 이제 원하는 색깔을 가질 수 있을 거다. 저녁이 되어 그는 마지막 아이 강별이를 만났다. 별이는 인공호수 옆 유리 정원에서 혼자 하늘을 보고 있었다. 태준이 다가가자 아이는 뒤돌아보며 그의 손을 잡았다. 5년 전 진단 이후 누군가와 이렇게 따뜻한 신체 접촉을 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손을 빼려다 멈칫했다. 아빠. 별이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무서워요. 태준은 본능적으로 부정했다. 난 무서운 것 따위 없어. 그는 퀀텀 리프의 회장이었다. 두려움은 사치였다. 아니요. 별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 나쁜 할아버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이의 작은 손이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우리가 무서운 거죠. 그 말은 태준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비수였다. 그렇다. 그는 강영석이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 아이들이 자신을 아빠라 부르는 이 예측 불가능한 존재들이 자신의 완벽한 통제권을 벗어나는 이 감정들이 두려웠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별이의 손을 마주 잡았다. 얼음장 같던 그의 손에 아이의 온기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 아이들은 그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강영석은 분노에 차 있었다. 태준과 서진 그리고 아이들이 펜트하우스에서 증발해버렸다. 퀀텀 리프 본사의 모든 보안 등급이 최상으로 변경되었고 자신의 접근 권한마저 일부 차단되었다. 강태준이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그 의사는 강영석이 어둠 속에서 수화기에 대고 으르렁거렸다. 5년 전에 그놈에게 가짜 진단을 내렸던 놈 말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았습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태준이 놈의 부하들도 거의 동시에 그놈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격 중입니다. 매ong청한 놈들, 태준이보다 먼저 처리해야 해. 그놈의 입에서 5년 전 일이 새어나오는 날엔 모든 게 끝장이야. 강영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태준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었다. 이제 정면 대결은 불리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그는 즉시 언론사 사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 사장, 나 강영석이네. 재미있는 특종거리가 하나 있는데. 퀀텀 리프에 강태준 회장이 갑자기 숨겨둔 아이들을 데려왔다는군. 아무래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악한 연극 같지 않나. 아니면 그 여자가 돈을 노린 꽃뱀이거나. 강영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태준이 요새에 숨어 아이들을 보호하려 한다면 자신은 세상 전체를 이용해 그들을 공격할 터였다. 그는 태준이 가장 아끼는 명예와 퀀텀 리프의 주가를 동시에 흔들기로 결심했다.
태준이 미쳐 깨닫지 못하는 사이 또 다른 전선이 열리고 있었다. 아케오의 고요한 아침은 인터넷 기사 하나로 산산조각 났다. 강태준과 한서진이 지하 3층 지휘 통제실에서 밤새 강용석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최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메인 스크린으로 전송했다. 화면 가득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떠올랐다. 단독, 퀀텀 리프 강태준 회장, 가짜 후계자 연극, 경영권 방어를 위한 무리수인가. 기사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정보들로 가득했다. 퀀텀 리프가 현재 적대적 인수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강태준 회장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갑자기 숨겨둔 아이들을 등장시켰다는 내용이었다. 내부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는 노골적이었다. 강 회장은 5년 전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5살짜리 새 쌍둥이라니요. 이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었다. 5년 전 진단. 강용석이 조작했던 그 치명적인 비밀을 이제는 강용석 스스로가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가 쳐놓은 덫에 그가 스스로 걸려드는 셈이었지만 대중은 진실을 몰랐다. 태준은 스크롤을 내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두 번째 기사는 더욱 교묘하게 한서진을 겨냥했다. 블라인드 아이템. 5년 전 사라졌던 연구원 NAC 재벌 회장 상대로 인생 역전 시도 기사는 서진을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들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퀀텀 리프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서진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의 모성애가 돈을 위한 연극으로 매도당하고 있었다. 태준은 즉시 최 실장에게 명령했다. 언론 대응팀 전부 비상 소집해. 해당 기사들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 준비해. 그리고 이사들 지금 당장 긴급 화상회의 소집해. 태준은 자신이 요새에 갇힌 곰이 된 기분이었다. 밖에서는 사냥꾼들이 불을 질렀는데 그는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잠시 후 아크웨의 지휘 통제실 화면에 퀀텀 리프의 이사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불만이 가득했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 이사가 포문을 열었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의 사생활 때문에 회사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 기사들이 사실입니까? 정말? 불임이셨습니까? 이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화면 속에 태준에게 꽂혔다. 바로 그때 강용석 부회장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아주 슬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태준이를 압박할 때가 아닙니다. 태준아, 숙부다. 그가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기사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음해다. 하지만 이사님들의 걱정도 일리가 있어. 저 여자 한서진 씨는 대체 누구냐? 왜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나타나서 너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지? 강용석은 교묘하게 모든 책임을 서진에게 돌렸다. 그는 태준을 위하는 척하며 태준은 속고 있다는 인상을 이사들에게 심어주고 있었다. 숙부님, 태준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사님들께서는 회사의 주가 방어와 적대적 인수 합병 방어에나 집중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문제라니. 다른 이사가 소리쳤다. 회장님의 후계자 문제는 퀀텀 리프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후계자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도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당장 저 여자와 아이들의 DNA 검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십시오.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DNA 결과는 이미 확보했지만 그것을 발표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었다. 또한 5년 전 진단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그것은 곧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강영석은 태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공격한 것이다. 회의는 여기까지. 태준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료했다. 화면이 꺼지고 통제실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서진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DNA 검사 결과를 발표해야 할까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강영석이 원하는 패를 쥐어주는 꼴이야. 그는 우리가 아이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다른 공격을 준비해뒀을 거야. 바로 그때 통제실의 다른 모니터에 요란한 경보가 울렸다. 내부 보안 시스템에 대한 경고였다. 태준과 서진은 동시에 화면을 바라보았다. 퀀텀 리프의 핵심 기술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메인 서버에 누군가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패했다. 하지만 접근 시도 자체가 문제였다. 접근 IP는 태준이 날카롭게 물었다. 최 실장이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게 이상합니다, 회장님. IP는 내부 IP로 잡힙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외부 해킹과 유사합니다. 태준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부의 적, 강영석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프로메테우스를 빼돌리려는 거야. 서진이 말했다. 내가 가져온 자료는 빙산의 일각이었어. 그는 지금 적대적 인수 세력에게 넘길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는 거야. 태준은 즉시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올리고 모든 외부 접근을 차단했다. 하지만 강영석의 진짜 함정은 따로 있었다. 태준이 언론과 이사회의 압박에 정신이 팔린 사이 강영석은 자신의 신복인 내부 감사팀장을 움직였다. 감사팀장은 프로메테우스 서버에 대한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는 치명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몇 시간 뒤 태준에게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이번에는 최 실장이 아닌 퀀텀 리프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에게서 온 직통 전화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코어 데이터 일부가 이미 유출된 것 같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방금 모든 접근을 차단했어. 그 이전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누군가 회장님의 마스터 계정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이 이루어진 곳은 CTO는 잠시 말을 멈췄다. 회장님이 지금 계신 아크의 IP입니다. 태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크의 IP, 그곳의 통제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과 최 실장 그리고 한서진 뿐이었다. 로그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CTO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접근 방식이 매우 교묘합니다. 유전공학 알고리즘과 AI를 접목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의 코딩은 5년 전 한서진 수석연구원 외에는 구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서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영석이 언론을 통해 그녀를 꽃뱀과 스파이로 몰아간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림이었다. 강영석은 서진이 아크에서 태준의 시스템에 접근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녀의 디지털 족적을 모방하여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다. 태준은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그는 통제실 반대편에서 아이들의 태블릿에 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있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저 여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단 말인가. 아이들을 방패 삼아 접근한 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강영석에게 넘기려던 것인가. 이성이 그에게 경고했다. 증거가 너무 완벽하다. 이것은 함정이다. 하지만 5년간 배신과 암투 속에서 살아온 그의 본능이 속삭였다. 아무도 믿지 마라. 특히 네가 믿고 싶어하는 사람은 더더욱. 이 사회의 압박 주가의 폭락,
그리고 프로메테스의 유출. 모든 것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그는 서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한서진 씨, 그가 낯선 사람을 부르듯 말했다. 서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네, 태준 씨. 태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아크에 온 진짜 목적이 뭐지?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난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아이들을 지키려고 내 마스터 계정으로 프로메테스에 접근했나? 태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서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내 접근이라니요. 난 당신이 허락한 자료만 봤어요. 강영석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을 뿐. 프로메테스 서버에는 로즈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 태준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당신의 코딩 방식, 당신의 접근 패턴, 모든 게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 강영석이 언론에 당신을 스파이라고 흘린 것도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가? 서진은 배신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5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아이들을 지키려고, 당신을 지키려고 돌아왔는데 날 의심해. 그럼 증명해. 태준이 소리쳤다. 당신이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라고. 지금 이 순간 내 회사,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 그런데 그 중심에 당신이 있어. 두 사람의 격렬한 대치. 바로 그때 통제실 문이 살짝 열리고 강별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아이의 목소리에 태준은 순간 이성을 되찾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와 실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좋아. 날 못 믿겠다면 내 방식대로 증명할게. 당신의 그 완벽한 아크가 얼마나 허술한지. 서진은 아이를 안아들고 통제실을 나가버렸다. 태준은 혼자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동맹을 자신의 손으로 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강영석의 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태준을 외부에서 고립시키고 내부에서 분열시켰다. 이제 태준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강태준의 분노와 고독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한서진이 강별이를 안고 나간 문은 굳게 닫혔고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의 소음만이 그의 패배감을 비웃는 듯 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밖으로는 강영석이 조종하는 언론과 이사회가, 안으로는 회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유일한 동맹. 그의 분노는 한서진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했다. 그는 너무 쉽게 흔들렸다. 5년간의 불신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강영석은 정확히 그 지점을 노렸다. 태준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 하나였다. 5년 전 그가 받았던 불임 진단. 그것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었다. 한서진은 그것이 조작이라고 했다. 강영석의 지시라고 했다. 지금 프로메테스 유출건이 한서진을 범인으로 지목하도록 조작된 것처럼 5년 전의 진단 역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감정에 휘둘릴 시간은 끝났다. 끝났다. 그는 퀀텀 리프의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냥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즉시 최 실장에게 암호화된 통신을 연결했다. 최 실장, 지금부터 내 말만 듣게. 5년 전 서울중앙병원 산부인과에서 내 불임 진단을 내렸던 의사, 김현석 원장, 그를 찾아. 최 실장의 응답은 10분 만에 돌아왔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김현석 원장은 회장님의 최종 진단이 나온 직후 돌연 은퇴했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개인 사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민, 행방불명, 이것은 도주였다. 강영석이 그를 완벽하게 숨긴 것이다. 젠장. 그가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증거가 사라졌다. 그가 절망적인 분노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을 때 통제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하늘이었다. 아이는 또다시 보안 시스템을 뚫고 들어온 모양이었다. 아빠. 하늘이가 태준의 복잡한 스크린을 올려다보았다. 그가 보고 있던 것은 김현석 원장의 출입국 기록과 재산 내역이었다. 잘못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냐? 이 자가 핵심이야. 아니요. 하늘이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와 태준의 콘솔에 연결했다. 아이는 태준의 방화벽을 어린애 장난감 다루듯 우회했다. 의사는 주범이에요. 주범은 몸을 숨기죠. 하지만 공범은 돈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돈은 흔적을 남기죠. 하늘이가 화면에 김현석의 5년 전 은행 계좌 내역을 띄웠다. 태준은 이미 그 기록을 확인했었다. 강영석에게서 나온 돈은 없었다. 하지만 하늘이는 태준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다. 이 날짜를 보세요. 의사가 은퇴하기 직전 그의 계좌로 거액이 들어왔어요. 아빠는 이 돈이 해외 투자금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돈의 출처는 스위스 계좌고 그 계좌는 페이퍼 컴퍼니 소유예요. 하늘이가 코드를 입력하자 거미줄처럼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는 3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이 사람에게 보냈어요. 박순희, 5년 전 서울중앙병원 부림 클리닉의 수간호사였죠. 그녀도 의사와 같은 시기에 은퇴했어요. 하지만 이민은 가지 않았죠. 지금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어요. 태준은 아들의 분석에 등골이 오싹했다. 5살 아이가 퀀텀 리프의 최고 정보 분석팀보다 뛰어났다. 그는 즉시 최 실장을 호출했다. 강릉이다. 박순희라는 간호사를 찾아. 지금 당장. 나는 아크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휘하겠다. 절대 놓쳐선 안 돼. 몇 시간 뒤 해가 질 무렵 최 실장은 강릉의 낡은 주택 앞에 섰다. 태준은 아크리의 통제실에서 최 실장의 보디캠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박순희는 초인종 소리에 겁에 질린 얼굴로 문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최 실장은 예의를 갖추되 단호하게 말했다. 박순희 씨, 5년 전 퀀텀 리프의 강태준 회장님 검사건으로 찾아왔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전 은퇴한 지 오래됐어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다. 최 실장이 문을 막아섰다. 강영석 부회장님이 보낸 돈은 잘 받으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여자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최 실장은 그녀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마이크를 켰다. 그의 목소리가 최 실장의 이어피스를 통해 흘러나와 방 안에 울렸다. 박순희 씨, 나 강태준입니다. 여자는 유령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질렀다.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말은 모두 녹음됩니다. 진실을 말하면 당신의 죄를 덮어주겠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면 당신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순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던 그녀의 고백은 거침없이 터져 나왔다. 도박 빚 때문에 강영석 부회장님이 접근했어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그날 회장님의 검체를 제가 받았습니다. 강 부회장 사람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미 준비된 다른 사람의 검체와
바꿔치기 하라고 했어요.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의 검체로요. 태주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김 원장도 한패였어요. 그는 그 가짜 검체로 검사를 진행했고 회장님께 불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박순희는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분은, 강 부회장님은 만약 발설하면 제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는 악마예요. 통신이 끊겼다. 태주는 통제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5년, 그가 자신의 핏줄을 부정당한 시간. 그가 한서진을 의심하고 아이들을 밀어내려 했던 모든 이유. 그것이 모두 강영석이라는 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조작된 것이었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것 같았다. 그는 5년 동안 아이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다. 그 시간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영석은 5년 전 아버지를 해치고 자신에게 가짜 진단을 내렸다. 한서진은 그 계획을 눈치채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다.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서진과 아이들이 나타나자 강영석은 자신이 만든 그 불임이라는 거짓말을 언론에 터뜨려 태준을 압박했다. 동시에 서진에게 프로메테스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워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태준이 이 거대한 배신감에 몸을 떨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날 의심하는 동안 난 내 무죄를 증명하고 있었어. 한서진이었다. 그녀는 태준과의 싸움 이후 아이들을 재우고 곧장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던 것이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눈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밀치고 콘솔에 자신의 태블릿을 연결했다. 태준의 보안 시스템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화벽을 뚫었다. 당신이 본 로그 기록은 가짜야. 강영석이 심어놓은 함정이라고. 진짜 데이터 유출 경로는 여기 있어.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 흐름도가 나타났다. 프로메테스의 데이터 패킷은 아크에서 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퀀텀 리프 본사 서버에서 직접 마카오에 있는 중계 서버를 거쳐 적대적 인수 세력의 펀드로 넘어가고 있었다. 접근 코드를 봐. 서진이 말했다. 내 코딩 스타일을 흉내냈더군. 아주 정교하게.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 그녀가 코드를 확대했다. 이 부분, 이 알고리즘은 내가 5년 전에 폐기했던 초기 버전이야. 강영석은 내가 그때 사용했던 코드를 기반으로 나를 흉내냈지만 난 이미 진화했거든. 이건 내가 아니라는 증거야. 그녀는 태준을 돌아보았다. 그는 날 스파이로 몰아서 당신의 눈을 가리고 뒤로는 회사를 팔아넘기고 있었던 거야. 두 개의 진실이 동시에 태준을 강타했다. 박순희 간호사의 고백, 그리고 한서진의 증거. 그의 과거와 현재를 올감했던 모든 의심과 혼란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강영석을 향한 서늘한 분노뿐이었다. 그는 한서진을 바라보았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 태준이 낮게 말했다. 강영석은 나에게서 모든 걸 앗아가려 했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금 전 녹음된 박순희 간호사의 고백 파일을 재생했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모든 것을 들었다. 그녀는 태준이 지난 5년간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왜 그토록 아이들의 존재를 부정했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그는 5년 동안 날 속였어. 태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조차 모르게 만들었어. 서진은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태준이 피하지 않았다. 이제 우린 모든 걸 알았어, 태준 씨.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영석은
당신을 고립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거야. 그는 당신의 명예, 내 명예, 그리고 퀀텀 리프를 공격했어.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걸 잊었지. 태준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뭐지? 그가 건드린 건 그냥 재벌 회장과 전직 연구원이 아니야. 서진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그는 새 아이의 아빠와 엄마를 건드렸어. 태준의 눈에 다시 냉혹한 빛이 돌아왔다. 그는 박순희 간호사의 증언 파일을 최 실장에게 전송했다. 최 실장, 박순희 간호사를 아크로 데려와. 그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그리고 프로메트스 유출 경로를 역추적할 준비를 해. 사냥이 시작됐어. 아케오의 지휘 통제실은 전쟁 전야의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과 한서진은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통해 최 실장의 팀이 박순희 간호사를 태우고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GPS 신호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박순희의 증언. 그것은 강영석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칼날이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아클에 도착하는 즉시 변호사팀의 공증을 받는다. 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동시에 한서진 씨가 확보한 프로메트스 유출 경로 데이터를 검찰 특수부에 넘길 준비를 해. 강영석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그는 5년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증인을 확보했다는 걸 알게 되면. 서진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지휘 통제실의 모든 스크린이 일순간 붉게 전멸했다. 시스템 경고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이 마비되기 직전의 비명이었다. 아빠, 아이들이 머무는 생활 공간에서 인터컴으로 강하늘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화벽이 아니에요. 외부 메인 전력망이 차단됐어요. 0.5초 안에 비상전력으로 전환되지만 그 0.5초 동안 누군가 보안 시스템에 루트킷을 심었어요. 태준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0.5초. 인간은 인지조차 못할 그 찰나의 순간을 이용한 공격. 이것은 평범한 해킹이 아니었다. 군사작전 수준이었다. 최 실장, 태준이 소리쳤다. 박순희는 통신은 이미 두절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증인이 아니었어. 태준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처음부터 여기였어. 아크였다고. 그는 즉시 통제실 벽면의 가장 안쪽 패널을 주먹으로 내리쳐 열었다. 그곳에는 서버가 아닌 검은색 특수합금으로 제작된 전술 장비와 무기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서진은 경악했다. 그녀가 알던 강태준은 냉철한 경영자였지 이런 무기들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허리에 찼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재벌 회장의 그것이 아니었다. 당신, 대체 내 자리는 언제나 표적이었어. 살아남기 위해 배운 것들이다. 태준이 그녀에게 소형 무정기를 던졌다. 이건 내부망이야. 놈들이 재밍할 수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 3층 가장 깊은 곳에 패닉 룸으로 가. 내가 시간을 벌지. 아니. 서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 혼자 시간을 버는 건 자살 행위야. 놈들은 전문가들이고 여긴 내 시스템이기도 해. 당신이 힘을 쓴다면 난 뇌를 쓰겠어. 그녀는 즉시 보조 콘솔로 달려가 시스템 복구를 시도했다. 강하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엄마 놈들이 환기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 지하 2층 B구역. 바로 그때 지하 2층에서 육중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놈들이 방화벽을 폭파한 것이다. 태준은 서진의 어깨를 붙잡았다. 패닉 룸으로 가. 이건 명령이야. 서진도 지지 않았다.
별이 말을 들어야 해. 태준이 의아해하는 사이 서진이 인터컴을 별이에게 연결했다. 별아, 느껴지는 거 전부 말해줘. 잠시 정적이 흘렀고 겁에 질렸지만 또렷한 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2그룹이에요. 한쪽은 문으로, 한쪽은 위에서 엄마랑 오빠들을 찾고 있어요. 2그룹. 태준이 상황을 파악했다. 양동작전이었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좋아, 아이들은 당신이 맡아. 난 위에서 오는 놈들을 처리한다. 시스템을 장악해. 이 요새를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어. 2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불신과 의심은 사라지고 오직 가족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신뢰만이 남았다. 태준은 통제실을 뛰쳐나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는 그림자 속으로 완벽하게 스며들었다. 그는 더 이상 퀀텀 리프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최상위 포식자였다. 지하 2층 복도는 비상등의 붉은 빛만 깜박이고 있었다. 그가 환기구 출구 쪽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검은색 전술 장비를 갖춘 3명의 용병이 레페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신속하게 대열을 갖추고 생활 공간으로 이동하려 했다. 태준은 숨을 죽였다. 그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들었지만 쏘지 않았다. 총성은 다른 놈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는 복도 벽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맨 뒤에 있던 용병이 모퉁이를 도는 순간 태준은 소화기를 그의 머리에 내리쳤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용병이 쓰러졌다. 앞에 2명이 돌아섰을 때 태준은 이미 그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자비가 없었다. 한 명의 총구를 위로 쳐내며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동시에 다른 한 명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고 개머리판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모든 것이 5초 안에 일어났다. 3명의 엘리트 용병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태준은 그들의 무정의를 빼앗아 귀에 꽂았다. 알파팀 응답하라. B구역 진입했나. 여기는 브라보팀. 주 출입구 방화벽을 확보했다. 곧 생활구역으로 진입한다. 타깃 아이들을 확보하고 VIP 서진은 제거하라. 반복한다. VIP는 제거하라. 태준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강영석이 서진의 제거를 명령한 것이다. 그는 즉시 내부 무정의로 서진에게 연락했다. 서진 놈들이 주 출입구로 오고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당장 패닉룸으로. 너무 늦었어. 통제실에서 서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이가 방금 놈들이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어. 내부 조력자야 아니. 놈들이 시스템을 거의 장악했어. 문이 열리지 않아. 브라보담. 적어도 5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주력 부대가 통제실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접근하고 있었다. 젠장, 태준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가 아무리 빨라도 용병들보다 먼저 통제실에 도착할 수는 없었다. 그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하늘아, 서진이 아들에게 소리쳤다. 할 수 있겠어. 엄마가 방화벽에 우회로를 만들게. 넌 가스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어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공포에 질렸지만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브라보팀의 리더가 통제실 문 앞에 도착했다. 그는 여유롭게 폭약을 설치하려 했다. 하지만 문은 저절로 열렸다. 그들 앞에는 새 아이를 뒤로 감싼 한서진이 서 있었다. 용병 리더가 비웃었다. 잡았다. VIP. 유언이라도 남기겠나. 유언은 너희들이 남겨야 할 거야. 서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손에 든 소형 태블릿의 버튼을 눌렀다. 그녀가 연 것은 통제실 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도 양쪽에 방화벽 셔터를 동시에 내렸다. 좁은 복도에 용병들이 갇히게 되었다. 용병 리더가 당황하는 순간
하늘이가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천장의 소화 시스템에서 물이 아닌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비상경보음이 울리고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함정이다. 퇴각. 용병들이 방독면을 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하지만 용병 리더는 달랐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숨을 참고 닫히는 방화벽 셔터 틈으로 몸을 굴려 통제실 안으로 진입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서진에게 총구를 겨눴다. 영리한 여자로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그는 서진과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하늘이와 바다는 서진 뒤에 숨었고 별이는 겁에 질린 채 용병 리더를 노려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나쁜 사람. 리더가 아이를 무시하고 서진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려던 순간 저기까지. 어둠 속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환기구를 통해 처리했던 알파팀의 경로를 역이용해 통제실 상부로 진입한 것이다. 그가 용병 리더의 뒤로 뛰어내렸다. 용병 리더는 반사적으로 총을 발사했고 총알이 태준의 어깨를 스쳤다. 태준은 고통을 무시하고 리더에게 달려들었다. 두 남자의 격렬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용병 리더는 전문 살상 기술로 태준을 압박했지만 태준의 움직임에는 기술을 넘어선 것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눈앞에 두고 위협받는 수컷의 분노였다. 태준은 리더의 팔을 꺾어 벽에 매다 꽂았다. 리더가 숨겨둔 나이프를 꺼내 그의 옆구리를 노렸다. 서진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태준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파고들어 리더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그의 턱을 가격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통제실에 정적이 찾아왔다. 태준은 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쓰러진 용병 리더를 내려다본 뒤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세 아이는 겁에 질렸지만 동시에 경이로운 눈빛으로 자신들의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아빠. 세 아이가 동시에 그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다. 태준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충만함과 고통에 잠시 휘청거렸다. 그는 한 손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다가온 서진의 손을 굳게 잡았다. 바로 그때 아크의 외부 경보가 해제되고 최 실장의 목소리가 무정위에서 들려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원팀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박순희 간호사도 무사히 확보했습니다. 용병들의 주력 부대가 태준과 서진의 함정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최 실장의 본대가 도착한 것이다. 태준은 쓰러진 용병 리더의 헬멧을 벗겼다. 누가 보냈지? 리더는 피를 토하며 비웃었다. 강영석 부회장께서 안부 전해달라더군. 내 놈의 제국은 곧 무너질 거라고. 태준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서진과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의 제국은 바로 지금 그의 품 안에 있었다. 최 실장. 태준이 내부 무정의를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상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강철처럼 울렸다. 생포한 용병들과 박순희 간호사를 검찰로 이송해. 그리고 이사회를 소집해. 내일 아침 9시 퀀텀 리프 본사에서. 그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전투는 끝났다. 이제 전쟁을 끝낼 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 9시 퀀텀 리프 그룹의 70층 메인 회의실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전날 밤 강태준 회장에 의해 소집된 긴급 이사회였다. 밤사이 언론은 가짜 후계자 스캔들과 핵심 기술 유출 의혹으로 불타올랐고 퀀텀 리프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었다. 이사들은 저마다 창백하거나 분노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을 물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분노는 회장인 강태준을 향하고 있었다. 그가 회사를 사적인 스캔들로 위기에 빠뜨렸다고 믿고 있었다. 회의 시작 5분 전 강영석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조카와 회사를 걱정하는 듯한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사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수습해 보겠습니다. 태준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그의 영예는 완벽했다. 그는 이미 이사들의 과반수를 포섭해 놓았다. 어젯밤의 습격은 실패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언론과 이사회의 압박 그리고 한서진에게 뒤집어 씌운 기술 유출 혐의만으로도 강태준을 끌어내리기에 충분했다. 강영석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태준의 몰락을 확신하고 있었다. 정각 9시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강태준이 들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어젯밤의 전투는 그의 외견에 흔적을 남겼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다. 넥타이는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새하얀 셔츠의 왼쪽 어깨 부근에는 작지만 선명한 핏자국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남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되찾으러 온 포식자였다. 그는 상석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메인 스크린 옆에 섰다. 최 실장과 변호인단이 그의 뒤를 따랐다. 강영석이 인자한 척 입을 열었다. 태준아, 몸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이럴 때일수록 숙부 말을 들었어야지. 어젯밤 긴급 이사회라니. 이사님들께 사과부터 드려라. 그리고 저 한서진이라는 여자 당장 넷에 착수해야 한다. 태준의 시선이 강영석에게 고정되었다. 그 시선에 강영석은 순간 오싹함을 느꼈다. 사과.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깨의 상처에서 오는 고통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낮고 거칠었다. 사과는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받아야 할 겁니다. 5년간 퀀텀 리프를 좀먹어 온 기생충에게서 말입니다. 무세훈. 무슨 소리냐? 강영석의 동조 세력인 한 이사가 소리쳤다. 지금 회장님은 가해자입니다. 회장님이 데려온 그 여자가 프로메테스를 유출시켰습니다. 감사팀의 보고서를 못 보셨습니까? 당장 회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강영석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태준아, 이 이상 버티는 건 추하다. 내가 잠시 회사를 맡으마. 네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것은 그의 승리 선언이었다. 태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 했다. 좋습니다. 프로메테스 유출건부터 시작하죠. 그가 최 실장에게 턱짓을 했다. 메인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는 어젯밤 한서진이 분석해낸 데이터 흐름도가 떠올랐다. 감사팀은 한서진 씨가 아클에서 데이터를 유출했다고 보고했죠. 하지만 그건 위장된 로그였습니다. 화면에는 본사 서버에서 마카오를 거쳐 적대적 인수 세력의 펀드로 향하는 실제 데이터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었다. 그리고 이 유출은 강영석 부회장실의 개인 터미널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백도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했다. 강영석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거짓말 저 여자가 조작한 거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이라. 태준이 다음 화면을 띄웠다. 당신이 5년 전에 팠던 함정보다는 정교하지 못하군요. 스크린에는 서울중앙병원의 로고가 나타났다. 그리고 회의실의 한 여자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젯밤 확보한 박순희 간호사의 증언이었다. 강영석 부회장님이 그분이 시켰어요. 강태준 회장님의 검체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꿔치기 하라고.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의 샘플로. 박순희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5년간
강태준을 괴롭혔던 불임이라는 족쇄가 강영석의 추악한 범죄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사들은 충격을 넘어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천륜을 거스른 범죄였다. 강영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를 협박했겠지. 증거 없어. 저런 미친 여자의 증언 따위가. 증거. 태준이 속삭였다. 증거를 원하셨습니까, 숙부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연민조차 담겨있지 않았다. 당신은 어젯밤 당신의 마지막 증거를 스스로 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아크. 주변의 위성 열감지 영상이 나타났다. 검은 점들이 아크를 향해 은밀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어젯밤 11시경 신원 미상의 용병 부대가 제 사유지인 아크를 습격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제 아이들과 한서진 씨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바뀌어 어젯밤 생포한 용병 리더의 신문 영상이 재생되었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카메라를 노려보며 말했다. 강영석 부회장님이 직접 의뢰했다. 쉘 컴퍼니를 통해서 아이들은 생포하고 여자는 제거하라고 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횡령기술, 유출 증거 조작, 불임 조작, 납치 및 살인 교사. 강영석의 5년간의 범죄가 만천에 드러났다. 강영석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그래 내가 했어 저 계집애가. 한서진 그년이 5년 전에 내 계획을 눈치채고 도망치는 바람에 모든 게 꼬였어 내 놈이 모든 걸 망쳤어. 그는 출입문을 향해 달려갔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도주로가 아니었다. 굳은 얼굴의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강영석 씨. 리드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업무상 횡령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위반 사문서 조작 살인교사 및 납치 미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강영석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강태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증오가 불타고 있었다. 강태준, 내 놈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놈의 핏줄, 그 천재라는 괴물놈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놈들은 절대 안전하지 못할 거야, 절대로. 그의 발악은 회의실을 울렸다. 태준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피가 배어 나오는 어깨를 움켜쥔 채 수갑을 찬 숙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5년 전에 실수한 게 아니야. 태준이 지옥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애초에 상대를 잘못 골랐어. 당신은 퀀텀 리프의 회장을 공격한 게 아니야. 태준의 눈이 한서진과 새 아이들을 떠올리며 뜨겁게 타올랐다. 당신은 하나이의 아버지를 건드렸어. 강영석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검사들에게 끌려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이사들은 망연자실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괴물을 옹호하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강태준은 마침내 상석인 회장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는 피로와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 보였다. 그는 남은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쓰레기는 치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언론과 주간은 제가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퀀텀 리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부로 강영석 부회장의 모든 라인을 숙청합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은 5년 만에 진정한 의미에서 퀀텀 리프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깨의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아크로 돌아가야 했다. 그의 진짜 제국이 기다리는 곳으로. 강영석의 절규를 뒤로하고 이사회실의 문이 닫혔을 때 강태준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긴장의 끈이 끊어지는 듯 했다. 어깨의 총상이 욱신거리는 것을 넘어 살을 애는 듯한 통증으로 변했다. 그는 휘청거리는 몸을 애써 가다듬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최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태준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병원은 나중에 간다.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지금은 아크로 가야 해. 그에게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자신의 제국이 자신의 진짜 유산이 무사한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아케우르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의식을 잃을 뻔했다. 과다 출혈과 극심한 피로가 그의 강철 같던 정신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아크의 육중한 강철 문이 열리고 그가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섰을 때 모든 고통이 순간적으로 잊혔다. 한서진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밤새 아이들을 돌보며 동시에 지휘 통제실에서 태준을 지원하느라 파리해져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어깨를 감싼 붕대 너머로 피가 짙게 배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태준 씨, 그녀가 달려와 그의 무너지려는 몸을 부축했다. 의심도 원망도 아닌 순수한 걱정이 담긴 손길이었다. 그토록 차갑고 경계심 많던 여자가 지금은 오직 그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태준이 5년간 쌓아올린 마지막 방어벽마저 허물어졌다. 괜찮아. 그가 간신히 내뱉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때 소란을 듣고 잠에서 깬 아이들이 침실에서 달려나왔다. 아이들은 피냄새와 상처 입은 아빠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강별이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작은 손으로 태준의 피 묻은 붕대를 만지려는 듯 손을 뻗었다가 그가 아플까봐 공중에서 멈췄다. 아빠, 아파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태준이 느낀 고통이 그대로 전이된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강하늘은 상황을 분석했다. 아이의 눈은 태준의 상처 호흡, 그리고 핏자국의 양을 빠르게 훑었다. 총상. 움직임을 보니 관통상은 아닌 것 같지만 출혈이 심해요. 지금 당장 지혈하고 항생제를 투여해야 해요. 심박수가 평소보다 20%는 빨라요. 쇼크가 올 수 있어요. 강바다는 두려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그는 태준의 다친 팔 반대편으로 달려가 그의 다리를 꽉 끌어안았다. 나쁜 사람, 나쁜 할아버지가 아빠 때렸어. 아이는 서툰 한국어로 분노를 표출했다. 그 어떤 유창한 외국어보다도 진심이 담긴 외침이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상처의 고통으로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새아이를 품에 끌어안았다. 서툴고 어색한 포옹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완벽한 연설보다도 진실된 행동이었다. 괜찮아. 이젠 다 끝났어. 나쁜 사람은 잡혀갔어. 아빠, 괜찮아. 그는 아이들의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실감했다. 이것은 돈이나 명예 혹은 거대한 빌딩이 아니었다. 살아 숨쉬는 자신을 향해 울고 걱정해주는 가족이었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눈물을 참고 있었다. 그 후 며칠이 흘렀다. 태준은 아크에 머물며 치료를 받았다. 총알은 어깨 근육을 파고들었지만 다행히 뼈는 비껴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대신 지하 지휘 통제실에서 퀀텀 리프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지휘했다. 강영석의 몰락은 퀀텀 리프 전체를 뒤흔들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공황에 빠졌다. 하지만 태준은 침착했다.
그는 박순희 간호사의 증언이나 아이들의 존재 같은 사적인 부분은 철저히 숨겼다. 대신 강영석의 횡령산업 스파이 행위, 그리고 적대적 인수 세력과의 내통이라는 사실만을 언론에 공개했다. 가짜 후계자. 스캔들은 순식간에 회장의 목숨을 노린 내부 쿠데타라는 더 자극적인 진실에 묻혔다. 여론은 강태준 회장이 거대한 음모의 피해자였다는 쪽으로 급격히 돌아섰다. 강영석에게 붙었던 이사들은 살기 위해 납작 엎드려 태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내부의 적이 사라진 퀀텀 리프는 태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적대적 인수 세력은 내부 조력자를 잃고 프로메트 스페거 데이터 확보에 실패하자 막대한 손해를 입고 물러났다. 퀀텀 리프의 위기는 끝났다. 폭풍이 지나가고 아크에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아이들은 빠르게 이 요새 같은 집에 적응했다. 하늘이는 태준의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재미를 붙였고, 바다는 최 실장이 공수해온 최고급 미술 도구로 벽면 스크린에 자신만의 세상을 그렸다. 별이는 다친 태준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그의 감정 변화를 살폈다. 하지만 태준과 서진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5년이라는 거대한 벽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동맹이었고 아이들의 부모였지만 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지는 못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두 사람은 인공호수가 내다보이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아케오는 더 이상 요새가 아닌 조금씩 온기가 도는 집처럼 보였다.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미안하다고는 하지 않겠어. 그가 입을 열었다. 서진이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을 의심했던 건 증거가 당신을 가리켰기 때문이 아니야. 그는 자신의 다친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그건 내가 5년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야. 아무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오직 회사만이 내 존재의 이유였지. 그는 5년 전 그 차가운 진료실에서 불임이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을 고백했다. 자신의 혈통이 끊겼다는 절망감, 자신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는 공허함. 난 내가 결함품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회사를, 저 괴물 같은 빌딩을 내 유일한 유산으로 삼으려 했던 거야.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아이들과 함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강영석이 두려웠던 게 아니야. 당신들이 두려웠어. 내 통제를 벗어나는 이 감정들, 이 아이들, 내가 5년간 부정해온 모든 것, 그게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당신을 밀어냈어. 서진은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5년 전 강영석의 음모를 엿들었을 때의 공포, 뱃속에 새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홀로 3명의 천재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지독한 외로움. 난 매일 밤 당신을 원망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날 찾지 않았을까? 왜 이토록 완벽한 정보망을 가지고도 내 흔적조차 찾으려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날 찾지 않기를 바랐어. 당신이 알게 되면 강영석도 알게 될 테니까.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이 날 그렇게 쉽게 의심했을 때 난 5년 전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 태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무슨 뜻이지? 5년 전의 당신이라면. 서진이 차갑게 말했다. 강영석의 협박을 받았을 때 퀀텀 리프를 지키기 위해 나와 아이들을 희생시켰을지도 몰라. 난 그걸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난 아이들을 위해 당신을 버렸던 거야. 당신이 회사를 위해 날 버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들의 고백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서로의 가슴에 박혔다. 쉬운 용서는 없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이미 흘러가 버렸고 그 상처는 깊었다. 당신은 날 믿었어야 했어. 태준이 낮게 말했다. 나에게 왔어야 했어.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어, 태준 씨.
서진이 대답했다. 우린 둘 다 불가능한 선택을 했던 거야.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용서가 아닌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어떡할 거지? 태준이 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나 동맹이 아닌 자신의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유일한 파트너에게 묻고 있었다.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어.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평범하게 살아야 해. 천재로 태어났지만 아이로 살아가야 해. 그렇게 만들겠어.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잡는 손이었다. 며칠 후 퀀텀 리프 본사 1층 로비에서 강태준 회장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영석의 쿠데타 시도 이후 첫 공식 석상이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그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태준은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셔츠 안으로 비치는 붕대의 윤곽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안정화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회장님, 기술 유출 혐의를 받았던 한서진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년 전 불임 진단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태준은 연단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강영석 전 부회장의 쿠데타 시도는 그가 5년 전부터 준비해온 거대한 기만극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는 제게서 후계자를 빼앗기 위해 5년 전 제 의료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저를 속였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재벌 가문의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태준이 말을 이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가 연단 옆의 문을 향해 손짓했다. 문이 열리고 한서진이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기품이 넘쳤다. 기자들이 경악하는 사이 서진의 뒤를 따라 새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 나왔다. 강하늘, 강바다, 강별. 아이들은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다. 아이들은 강태준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제한 듯한 얼굴로 자신들의 아버지가 서 있는 연단을 향해 걸어왔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강태준은 연단에서 내려와 아이들 곁에 섰다. 그는 한 손으로 하늘이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곁에 선 서진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 눈에는 자신이 지켜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제 가족을 소개합니다. 부서졌던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기자회견에 섬광이 터지던 그날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퀀텀 리프의 경영권 분쟁과 강영석 전 부회장의 쿠데타 시도는 이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강영석은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강태준의 제국은 안정을 되찾았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내부의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낸 퀀텀 리프는 강태준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주가는 폭락 이전보다 2배 이상 치솟으며 견고한 신뢰를 회복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70층 회의실이 아닌 경기도 외곽의 아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한때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냉혹한 요새였던 아크는 이제 새 아이의 웃음소리와 책 넘기는 소리, 그리고 때로는 서툰 피아노 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변했다. 그는 여전히 퀀텀 리프의 냉철한 회장이었지만 더 이상 기계처럼 살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새벽 6시 강하늘과의 체스대국으로 시작되었다. 5살짜리 아들은 이미 그랜드 마스터 수준의 수를 읽었고 태준은 아들을 이기기 위해 밤새 전략을 연구해야 했다. 아빠 10수 뒤에 체크메이트예요. 하늘이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태준은 복잡한 체스판을 노려보다가
이내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킹을 쓰러뜨렸다. 그래, 네가 이겼다. 그는 더 이상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적어도 아들에게 지는 것쯤은 기꺼이 받아들였다. 아침 식사 시간은 강바다의 차지였다. 아이는 식탁에 앉아 7개 국어로 된 신문을 뒤적이며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아빠, 핀란드 교육 시스템이 왜 세계 최고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풍이 바로크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싶어요. 태주는 복잡한 경제지표 대신 아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인문학 서적을 탐독해야 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늘 강별이가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태준이 서류를 검토하다 미간을 찌푸리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화났어요. 하지만 그 서류 때문이 아니에요. 어깨 아직도 아파요. 아이는 그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가 느끼는 압박감까지 읽어냈다. 태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다. 한서진은 더 이상 도망자나 숨겨진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퀀텀 리프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태주는 그녀를 위해 퀀텀 리프 내부에 퀀텀 바이오 AI 연구소라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그녀를 초대 소장으로 임명했다. 그녀는 강영석이 망가뜨리려 했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의 유전자와 질병을 분석하고 치유하는 윤리적인 AI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천재성은 이제 세상을 구하는 기술을 위해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주말을 맞아 일찍 아크로 돌아왔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섰다. 서진이 지휘 통제실이었던 곳, 지금은 가족의 서재가 된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복잡한 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엄마, 중력 상수를 이렇게 대입하면 웜홀 이론의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이가 태블릿의 복잡한 수식을 써 내려갔다. 좋은 접근이야 하늘아. 하지만 바다 네가 디자인한 우주선의 유체 역학 모델은 어때? 에너지 효율이 너무 낮아. 서진이 지적했다. 디자인은 효율성이 아니에요. 엄마 미학적 완성도가 중요하죠. 바다가 반박했다. 그때 별이가 태준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아빠, 태준은 아이를 안아들었다. 그 모습은 6개월 전 피투성이로 아이들을 지켜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랐다. 이제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였다. 저녁 먹었나? 태준이 서툰 말투로 물었다. 그는 여전히 일상적인 대화가 어색했다. 서진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 기다렸죠. 오늘은 바다가 특별히 프랑스 요리책을 해독해서 저녁 메뉴를 정했어요. 물론 만드는 건 요리사님이지만 식탁에 둘러 앉은 5가족. 그들의 모습은 완벽하게 평범한 가족과는 거리가 멀었다. 식사 예절 대신 상대성 이론에 대한 토론이 오갔고 아이들은 숟가락질 대신 태블릿으로 논문을 검색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5년 전 강태준이 그토록 갈망했으나 가질 수 없다고 믿었던 온기가 있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든 후 태준과 서진은 유리 정원에 나란히 섰다. 아크에서 유일하게 차가운 금속 대신 흙과 나무가 있는 곳이었다. 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했다. 그 의사, 김현석.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캐나다에서 송환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박순희 간호사도. 재판이 끝났다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현석은 강영석의 조력자였지만 박순희는 협박에 의한 공범이었어. 그녀가 모든 것을 자백하고 증거를 제출한 덕분에 법정 최고형은 면했지. 집행유예로 풀려났어. 그녀를 용서한 거예요. 서진이 물었다. 태주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용서하니? 난 그녀를 용서할 자격이 없어. 하지만 그녀가 아니었다면 난 어쩌면 영원히 진실을 몰랐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서진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죄책감이 5년 만에 당신과 아이들을 내게 데려온 셈이니까. 그들의 5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게 그리고 이 가족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다. 서진이 태준의 손을 잡았다. 우린 완벽하지 않아요, 태준 씨. 난 5년을 도망쳤고 당신은 5년을 증오 속에서 살았어. 우린 너무 많은 조각들을 잃어버렸어요. 조각은 다시 맞추면 돼. 태준이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당신과 내가, 그리고 저 아이들이 함께라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기 대신 견고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불을 함께 건너며 단련된 그 무엇보다 강한 신뢰와 파트너십이었다. 태준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5년 전 불임 판정을 받고 절망했던 남자, 퀀텀 리프라는 강철 제국을 자신의 유산으로 삼으려 했던 고독한 왕. 내 유산은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저 빌딩이 아니었어. 그는 서재에서 잠든 새 아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논리의 천재 하늘이, 감성의 천재 바다, 그리고 직관의 천재 별이. 그의 유산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때로는 그를 당황하게 만들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강태준의 유산이자 한서진의 걸작이었으며 퀀텀 리프의 진정한 미래였다. 5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5년 후 그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얻었다. 그는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완성되었다. 5년 전의 그 끔찍한 거짓말은 결국 그에게 가장 경이로운 진실을 선물한 셈이었다. 강태준의 퀀텀 리프는 이제 막 진정한 도약을 시작하고 있었다.